더 이상 도게임 주제로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종전했습니다. 딱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참.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하도 봐서 여기가 우크라이나구나 알겠어요. 어? 아닌데? 아주 익숙한 레오파르트 2 예, 아니 전차네요. 우크라이나가 아닌데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아닌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특히 이제 동부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애타게 기다리던 현대화된 서방의 주력 전차가 이제 속속 현지에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멘트가 틀렸는데 그 맞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18대 그리고 영국의 챌린저 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등 서방이 지원을 약속했던 전차들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고요. 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지니코우 장관이 자신의 SNS에 챌린저 2 시승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챌린저 2 장관이 국방장관이 직접 탑승을 한 모습입니다. 복장이 눈에 확 띄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제 챌린저 2를 타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롤스로이스를 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데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챌린저 2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전차다. 예.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육군의 주력 전차가 뭐냐? 옛날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소련에 속했다고 소련 무기체계 유주 아니었습니까? 전차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차도 T-64 이건 60년대 말에 나온 거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T-72 이것도 7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뭐 챌린저 2는 정말 거의 자동차로 따지면 롤스로이스 수준이다. 최신이요? 그런 최근에 나온 최고급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영국의 챌린저 2 이렇게 세 종이 되는데요. 영국은 챌린저 2의 약속된 분량인 14대, 1개 중대죠. 이미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 있기도 하고 뭐 그랬나 보네요.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4대를 우크라이나 전차 승무원들이 영국에 가서 이제 챌린저 2의 기본 훈련을 마쳤어요. 10주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귀국을 해서 지금 이제 최전방에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일은 전차 대대 2개의 분량의 레오파르트 2를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 우크라이나군 현재가 한 개 전차 대대가 31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62대를 지원하겠다. 예. 챌린저 2보다 훨씬 많은 규모죠. 근데 레오파르트 2가 사실은 나토 표준 전차니까 유럽 내 지금 최소 13개국에서 2,000대나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 연합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뭐 지원할 만한 뭐 2,000대나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가 각각 14대씩, 노르웨이가 16대, 스페인, 핀란드가 각각 30대씩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예. 또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등도 공연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독일의 경우에는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구형 모델인 레오파르트 1을 개조를 해서 올여름에 25대, 연말까지 80대, 내년까지는 최소 100대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규모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네. 요거는 어떻게 몇 대나 지원됩니까? 네, 총 이제 31대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원래 초기 계획은 M1A2 이게 이제 주력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구형 모델의 개량형인 M1A1 SA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그 전차인데요.
줄 바에 신형으로 주지. 이거 그러니까 뭐 구모델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문제가 이게 항상 우리가 네. 뭐 성능도 따지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맞죠? 한시가 급하니까 예.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에 보면 여러 무기 체계들, 뭐 하이마스니 뭐니 이제 여러 무기 체계들, 제블린 미사일이니 그때마다 나온 게 뭐냐? 미국의 생산 능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쵸.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차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보면 M1 에이버런스를 제조하는 시설이 미국의 이제 이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오하이오 공장이 있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매달 신형 M1A2 12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기존의 대만하고 폴란드에 이제 주문도 몰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M1A2를 지원할 경우 얼마가 걸리냐? 한 1년에서 2년. 아유 그러면 전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게임 거의 게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구형 M1A1 SA를 할 경우에는 올 가을쯤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적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또 운용상의 문제도 있는데 M1A2는 이 운용 요원들의 교육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왜냐하면 첨단 전자 장비, 예. 이 디지털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 숙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나마 숙련 기간에 비해서는 좀 짧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얼마가 걸리냐? 무려 22주. 5개월 이상인 거죠. 예. 와,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5살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인 이제 뭐 속성 과정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고려할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형 개량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챌린저2도 뭐 10주 얘기 나왔었는데 와 22주면 정말 숙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는 전차 뭐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서방에서 전차는 좀 머뭇머뭇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3종 세트가 그냥 우크라이나 지금 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변화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가 뭐 예상보단 잘 싸우고 있지만 예. 러시아는 지금 보면 2004년에 그 크림 반도 병합한 걸 포함을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17%를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5분의 1이네요. 예. 네, 뭐 우크라이나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돈바스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곳들을 자국의 영토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다가 전선에 이제 사람 키 정도 깊이의 참호들을 파고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봄맞이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봄맞이는 보통 이불 털고 이래야 되는 건데 대청소해야 되는 건데 이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가 왜 겨울에 그 진창이랑 이런 것 네. 때문에 좀 뭐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또 그런 것 같고요. 러시아가 작년 9월에 부분 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완벽히 전력화되기 전에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필요가 있고요. 네. 적어도 러시아를 좀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기동전의 주축이 될 전차를 보충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3,000대 이상의 전차를 동원해서 침공에 나섰는데 3분의 2를 잃은 것으로 추산이 되긴 합니다. 2,000대네요 숫자로 따지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차가 1만 대나 남아 있는 뭐 엄청난 나라군요. 러시아 막강하죠. 네.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전차에 대한 최대 방어는 전차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도 좀 유용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나 뭐 대전차 무기들을 가지고 막아왔지만 지상전에서 돌파 반격전을 하려면 결국은 전차만한 공격 전력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빠르게 이게 뭐 종전이나 뭐 이런 소식이 들리려면 서방의 전차 지원 이거 정말 필요한 요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젤렌스키 정부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레오파드 2 300대만 지원해주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서방 주력 전차가 100대만 투입이 돼도 전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사의 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차만
단독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를 엄호해 줄 수 있는 보병전투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M2 브래들리,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마르더, 프랑스는 AMX CRC 이런 보병전투 장갑차나 장갑차들 수백 대 그리고 다른 이제 중화기들이 함께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우크라이나 전세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변곡점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서방 주력 전차가 100대면 뭐 전황이 달라지고 300대면 몰아내고 러시아를. 그러면 확실히 서방 전차가 러시아 전차 상대로 좀 세긴 세나 보죠? 서방 전차가 러시아군의 기갑 전력하고 제대로 맞붙는 것은 사실 처음이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챌린저2 같은 경우에 영국의 챌린저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같은 데서 이제 실전을 많이 거쳐서 검증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뚱뚱합니다. 날렵하지 않고 뭐가 많이 이렇게 좀 등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이른바 그 테스 장갑 키트를 추가 부착한 모델이죠. 이렇게 되면은 레오파르트 2A6보다 10톤이나 무거운 74.5톤의 육중함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포탑 전면 기준으로 운동 에너지 탄에 대해서 1380mm 그리고 화학 에너지 탄에는 2388ml라는 막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나 방어력이 좋으냐면 2006년에 이라크 남부의 아미란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 챌린저2가 70여 발의 대전차 무기 세례를 맞고도 무사히 생還을 했다. 할 정도로 일단 뭐 방어력은 막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벌집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화살 맞은 걸로 치면 맷집 짱입니다. 그러면 이제 펀치는 이렇게 포 나오는데 펀치는 어떻습니까? 그 공격력이 좀 다른 서방 전차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챌린저2는 이제 서방 표준 전차포인 120mm 활강포가 아니고 영국의 독자 규격인 120mm 강선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활강포는 철갑탄을 빠른 속도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포신 내부 강선을 없앤 구조고 강선포는 이제 강선이 있는 그런 포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영국의 수출용 120mm 철갑탄 같은 경우에는 630mm 정도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인데 이걸로는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90M이나 차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를 격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원상 이제 T-90M은 800에서 1100mm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 T-14 아르마타는 이제 44S SBSH라는 그 신형 장갑대를 써서 최대 1100mm의 방어력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자국 군용인 L-27 또는 L-28 계열의 열화 우라늄탄을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죠. 예. 그럼 펀치가 약간만 뭐 열화 우라늄탕이든 뭐 포탄을 세게 하든 같이 제공이 돼야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챌린저2의 탄약 일부는 열화 우라늄 탄으로 예.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걸 이용할 경우는 활강포보다 이 탄도 안정성이 뛰어나서 원거리 명중률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챌린저2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영국군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운용을 한다. 그 이유가 내부 구조하고 운용 사상이 독특합니다. 이 방어력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타국군이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탄약도 문제인데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챌린저2는 이른바 범용성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영국은 그 챌린저2는 영국만 쓴다 그러면 유지보수면 이런 걸 봐도 대수 많은 레오파르드가 역시 또 뭐 짱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강력히 요구한 게 바로 독일의 레오파르드 2 전차였죠. 또 어차피 요구할 거고 M1 에이브람스를 요구하면 또 진작에 요구하지 그건 또 아닌가요? 네. 전차가 재래식 무기 아닙니까? 네. 근데 재래식 무기는 일정한 숫자가 돼야 위력을 발휘해요. 뭐 핵무기는 한두 개만 있어도 뭐 위력을 발휘하고 전략적 의미를 갖지만 전차는 아무리 센 뭐 그 유명한 아르마타 그것도 뭐 지금 몇 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 아르마타. 아르마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몇백 대는 돼야 그래도 상당히 의미를 갖고 그런 건데 현재 유럽의 경우를 보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뭐 거의 남아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는 100대 이상의 이 물량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차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레오파르트 2하고 M1 전차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이 연료입니다. 레오파르드 2는 디젤류. 예. 근데 M1은 이거보다 훨씬 비싼 항공유를 써요. 그러니까 고급 휘발유 쓰는군요. 그런 거 너무 고급을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연비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기름도 엄청 먹는데 근데 거기다 비싼 항공유를 쓰니까 이게 기름값만 해도 얼마나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연비를 따져보면 한 번 주행할 때 주행거리가 레오파드 2는 550km인데 M1 에이브런스는 426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km 이상 이제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M1을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운영요지비 중에 연료비 부담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특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M1 에이브람스는 이게 좀 아니,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경제적 부담도 크긴 하겠는데요. 네. 그런데 다행인 네. 것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M1A1 SA 모델은 디젤류로도 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유가 되는군요. 네. 혼유가 된다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원픽 전차, 유럽 각국의 표범들이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그러면 제대로 그 능력 발휘할 수 있겠죠. 이 기대만큼이나. 일단 뭐 가장 많이 공급될 전차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오파르트 2 A4인데요. 냉전 막바지였던 1980년도에 양산된 모델이고 레오파르트 2 시리즈 쪽에서는 이제 가장 수가 많습니다. 첫 등장 당시에 레오파르트 2A는 화력이나 방어력, 기동력 모두 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고, 근데 이제 데뷔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사실은 독일이 레오파르트 2A4의 공유 문제를 두고 상당히 좀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해요.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기 싫어서.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좀 성능이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성능이요? 예, 뭐 세계 최고라고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 네. 좀 오래되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이긴 한데 실전에서 쓰인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독일이 뭐 최근에 전투를 할 리가 네, 뭐 유럽도 뭐 전차전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예. 없으니까 심지어 몇 안 되는 실전에서 전과가 참담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례가 있죠? 2016년 12월에 최신이네요. 예, 튀르키의 그 시리아 북부 침공, 일명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인데 그때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이슬람 극단주의 IS 당시에 그 IS하고 이제 싸우게 됐죠. IS는 전차라고 뭐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 특성상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단 몇 시간 만에 튀르키예군의 레오파르트 2A4 8대를 격파를 하고 2대를 노획을 하는. 10대가 그 피해를 그 2대는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승무원이. 와, 이런. 예, 2대는 뺏겨버리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피격된 레오파르트 2A4 전차 중에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들처럼 그 유폭을 일으키면서 뚜껑이 날아가는 포탑이 찍힌 채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머지 3대도 숫덩이가 됐대요. 완전히 타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카맣게 타버린 거죠. 예. 게다가 이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런 전과를 낸 IS가 사용한 무기는 구형 RPG-7하고 RPG-7예요? 네, 아직도 동용되고 있는 RPG-7과 AT-4 대전차 미사일 정도만을 써서 이런 대참사를 빚어냈다는 거죠. 야, RPG-7은 사실 요즘 기준으로 대전차 뭐 미사일 뭐 이렇게 뭐 로켓이라고 쓰지도 표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게임할 때 보면 그냥 시가전 할 때 예. 뭐 건물에다 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이제 요술봉인데 근데 아니 RPG-7은 요즘 뭐 대전차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는데 어쩌다 RPG-7에 깨까지 이렇게 당한 겁니까? 요즘 이제 전차 나오는 대부분은 좀 네. 장갑의 두께를 늘려서 방어력을 극대화하고자 경사형 장갑을 채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레오파르드 2A4는 수직형 장갑을 채택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량 대비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편이죠. 와, 그냥 이렇게 다. 별벽 같죠 이렇게. 챌린저 2하고 특히 좀 비교를 해보시면 그 이 비주얼 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고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이건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수직. 그리고 이제 이 전차의 포탑 전면이 철갑탄을 비롯한 운동 에너지탄의 430mm 그리고 대전차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에너지탄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60mm의 방어력을 보이는데 요거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대전차 무기 및 전차포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기를 아무래도 뭐 기대 많이 받고 있고 뭐 2,000대나 쓰이고 있으니까 많은 검증됐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풀기 독일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이제 레오파르트 A4 대신에 구보다 신형인 A6 4 대신 6. 를 제공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포탑 외부에 공간 장갑을 추가로 이제 도입을 해서 레오파드 2 A4보다 무게는 7톤가량 무거워졌어요. 대신에 이제 방어 능력은 이제 향상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제 그걸 좀 보완한 그런 측면이 있고, 방어력을 따져보면 레오파드 2 A6의 포탑 전면 방어력이 운동 에너지 탄에 대해서는 800mm, 화학 에너지 탄에 대해서는 1100mm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장착한 이 장갑재가 이 세라믹, 타이타늄 이런 것을 이용한 이제 복합 장갑이 아니고 그냥 고강도 아변 강판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방어력은 640에서 한 700mm 그 정도의 위력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스펙이어도 20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되는 러시아의 전차 폭탄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가까이서 벌어지는 이제 근접 전투인 거죠. 아무래도 근접전이 가까워지면 관통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다만 근접전이 벌어질 경우 전차에 장착된 각종 센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전차보다는 레오파드 2 A6가 우수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얻어맞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도 뭐 A4보단 A6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화력 부분은 어떻습니까? 화력은 좀 화끈해졌나요? 좀 포신이 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A4의 경우는 44 구경장, 120mm 활광포였는데 이거가 이제 55 구경장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형인 DM53 철갑탄을 사용해서 2000m 거리에서 760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레오파드 2 A4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거냐? 200mm가 늘어난 거예요. 레오파드 2 A4는 560mm라고 해요. 압도적 덩치와 화력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위용을 떨치며 적군을 공포로 몰아넣는 전차. 그런데 말입니다. 아군도 아닌 적군에게 인기가 폭발해서 일부러 차단될 정도의 전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전선에서 후퇴하고 나면 연합국 병사들은 헐레벌떡 달려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일군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를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데요. 연합군 병사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독일군의 이것,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프랑스는 독일군과의 전장을 염두에 두고 엄청난 규모의 철벽 방어선 마지노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기관총 포탑과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지하 벙커, 거기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탄약 운반 리프트까지 구비해 두었지만 프랑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고 더욱 강력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적은 저지할 수 있는 원격 조종 무인 자폭 전차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 프로토타입까지 나왔지만 아쉽게도 프랑스는 이 자폭 전차를 단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마지노선을 정면 돌파하는 대신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지대인 아르덴느 삼림지대를 관통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되었고, 개발 중이었던 무인 자폭 전차 또한 고스란히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가 개발 중이던 무인 자폭 전차를 보자마자 매료되는데요.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려면 많은 수의 전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독일의 티거 전차는 성능은 우수하지만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만성적인 전차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차의 하부는 가장 장갑이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무인 자폭 전차를 전차 아래로 집어넣어 터뜨리면 연합군의 전차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독일은
프로토타입의 무인 자폭 전차를 가져가 유사한 장비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1942년 50kg의 폭발물을 탑재한 존 더 크라프트 파그처크 302, 즉 302번 특수 목적 차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얻고 기세등등해진 독일은 무인 자폭 전차 302번이 엄청난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모든 전선에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항상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이죠. 최대 시속 6km에 항속 거리는 1km 남짓. 장갑은 겨우 5mm밖에 되지 않는 302번 특수 목적 차량은 적에게 발각되기도 쉬웠고 너무나 간단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한 대당 현재 가치로 약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대실패. 당장 폐기에도 문제없는 성능이었지만 이론상 현재 독일이 처한 전차 부족의 상황을 해결해줄 완벽한 무기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이전에 단점들을 모두 보완하는 개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의 개량을 거친 끝에 폭발물 100kg, 장갑 10mm, 항속거리 10km로 비약적인 스펙업을 하며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속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시속 10km대에 머물러 있었죠. 독일은 개량한 무인 자폭 전차가 전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 연합국이 두려움에 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경에 나오는 거구의 인물 골리앗의 이름을 따 골리앗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독일군의 기대를 등에 업은 골리앗은 드디어 1944년 10월 폴란드군이 일으킨 바르샤바 봉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건물 곳곳에 숨어 시가전을 펼치는 폴란드군 진압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폴란드군이 숨어있는 건물에 골리앗을 보내 폭파시키면 손쉽게 건물을 제압할 수 있었고 또 병사들이 건물 하나하나 수색할 필요 없이 그냥 골리앗을 가만히 운행하고 있으면 골리앗이 건물로 들어와 자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위치를 손쉽게 알 수 있었죠. 이러한 골리앗의 활약으로 바르샤바 봉기는 성공적으로 진압되었고 독일군은 이 기세를 몰아 각지의 전선에 총 10,000대가 넘는 골리앗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야 독일의 바람대로 전장에서 진짜 빛을 발하나 싶었으나 1945년 당시 전장의 승기는 이미 연합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병사들은 골리앗을 버려둔 채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렇다 할 활약을 선보이지 못한 채 연합군의 전리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연합국을 공포에 몰아넣으려 골리앗을 만든 독일. 하지만 그 의도와 달리 연합군 장병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데요. 내장된 포격을 해체하고 간이 의자와 조종기를 설치하면 요즘의 전동 자동차처럼 타고 놀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RC카처럼 레이싱까지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무기를 장난감으로 바꿀 만큼 놀기 좋아하는 청년들이 전쟁을 해야 하다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역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 한 대 이렇게 가지고 집에 놔두면 개조해서 이거 타고 다니시려고요? 타고 다니면 좀 폼도 많이 나고 좀 금방 체포되겠죠? 아는 사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트 갈 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재밌어 보이지만 우리 웃고 있지만 실상 무기잖아요. 심각한 무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모르고 접근했던 병사들이 이 잘못 건드렸다가 이 폭발에 휩싸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저희도 무기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뭐 짱, 뭐 무슨 뭐 장렬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무기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성능 면에서는 여러 가지 유지비 많이 들어서 그렇지 뭐 짱일 것 같고 또 M1 에이브럼스는 뭐 실전 사례도 뭐 엄청 나지 않겠어요? 미군인데? 그렇죠. 일단 M1 에이브람스는 뭐 1980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강급 전차. 예. 자타가 공인하는 스펙상으로는 레오파르트 2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을 하죠. 최고 속도는 시속 67km고
레오파드 2처럼 120mm 활강포를 탑재를 했습니다. 전차 차체하고 포탑은 열환 우라늄으로 처리된 반응 장갑이 장착이 돼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보호 능력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역시 실전 사례가 중요하죠. 스펙도 스펙이지만. 아, 그럼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기갑전이 벌어진 곳이 1991년 걸프전입니다. 미 육군 제2기갑 수색연대 소속 2중대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와 그 이라크군의 최정예였던 그 공화국 수비 때의 타와칼라 기갑사단의 T-72 전차, 이게 이제 그 기갑전의 그 상황인데, 결과는 뭐냐면은 M1A1의 무적에 가까운 그 전투력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다. 어느 정도 무적입니까? 말 그대로 무적인데요. 네. M1A1 에이브람스 9대가 단 23분 만에 T-72 28대와 장갑차 16대, 트럭 30대를 손실 없이 파괴한 거죠. 그냥 세워놓고 때렸대요, 그냥 일방적으로. M1A1은 아무 손실도 없이 이렇게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와 뭐 트럭을 다 파괴를 시켜버리고요. 70대인데 아무튼 그거 그러니까 뭐 거의 학살을 이게 그 수준의 적을 한 거죠. 예. 우리 뭐 1대 17 이거보다 훨씬 더하죠, 그죠? 아, 게다가 미국의 뭐 원래 그 제공권 쪽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당시에는 모래 폭풍이 심하게 불어서 제공권을 전혀 활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T-70을 운영한 쪽이 뭐 이라크니까 그쪽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만든 쪽인 그 러시아 이거 정말 아니 면 완전히 깎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뭐 어디 얼굴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 결과가 이러니까 네.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러시아는 또 할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외국에 공급한 T-72는 다운그레이드형이라서 당한 거지 우리가 이렇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충격을 분명히 받았고요. 아, 그렇게 다운지는 모든 거. 예, 그거는 핑계지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개량에 착수해가지고 최종형인 T-72BU의 이름을 T-90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아, 저 T-90이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근데 T-90은 뭐 당연히 러시아 주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가 자랑에 맞지 않는 예. 것도 나름 최신형 전차인데 일명 무적의 전차, 뭐 보이지 않는 무적의 전차, 뭐 이제 그런 근데 보이지 않는 잘 보이긴 예, 하는데. 예, 그러게요. 예. 아르마타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차죠. 어디 있냐? 네. 도대체 어디 있냐? 예. 하여튼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이런 별명이 얼마나 과장돼 있는 것인가. 네. 보이지 않는 전차는 정말 야 이거는 미래를 본 이건 그 이름 닉네임인 거. 보이지 않는 전차 아르마타. 예. 스텔스 전차 아르마타. 예. 근데 하여튼 여러 모델인데 그 중에 이제 T90M이 최신형 모델이고요. T90M은 T90A의 이제 현대화 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포탑을 재설계했어요. 그래서 포탑 뒤에 이제 버슬이라고 이게 뭐냐면 캐로젤의 자동 장전 장치 우리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체에 들어있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예비 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인데 이게 이제 캐로젤과 별개로 탄약을 보관하니까 유폭 시에 전차 승무원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고요. 그리고 반응 장갑도 이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T90A는 이제 콘탁트 5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을 했는데 T90M은 최신형인 렐릭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력, 타격력도 이제 강화가 됐는데 주포는 개량된 2A 45M5 125mm 활강포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포탄 정확도하고 발사 속도가 매우 높은 최신형 타격 통제 시스템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이지 않는 전차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가장 바깥쪽이 뭐냐면 그 나키트카 망토란 얘기인데 이거라고 불리는 이제 스텔스 장갑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텔스 하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레이더에 안 잡히면 진짜 대박인데 얘가 안 잡히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우주인이 도와줘야 되는 그건 거예요.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스텔스는 뭐냐면 열 영상 장비에 잡히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열 영상 장비에 포착되지 않도록 적외선을 차단하는 이러한 이제 신형 위장막을 이제 장착을 한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경사도 치고 그 깍둑썰기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하여튼 뭐 서방 전차 딱 붙는 시뮬레이션 이거 좀 뭐 이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나요? 일단 외형
그다음에 여기서 주는 뭐 느낌 예,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거 예, 맞네요. 예, 뭐. 예, 예. 예. 우리 이제 재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게 있죠. 아, 그쵸. 예. 예. 카탈로그 상으로 해 뭘 못하겠습니까? 예. 예. 이 카탈로그 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특히 지난 3월 13일에 뭔 일이 있었냐면 T-90M 전차가 무려 15대가 파괴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예. 참혹하게 파괴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보병의 이 경량 대전차 로켓이 있는데 이거의 이제 관통력이 한 4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더구나 어디가 뚫렸냐? 전면. 아, 예, 우리가 이제 아래가 맞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장갑이 얇은 데도 아니고 전면은 원래 두껍잖아요. 예. 근데 여기 전면 장갑이 뚫려서 파괴가 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가 뭐 무적의 전차다 어쩌다 했는데 이거는 과장된 예. 것이었다는 이제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렐릭 폭발 반응 장갑 뭐죠? 렐릭 폭탄 렐릭 폭발 반응 장갑 일단 저 제블린에 당한 줄 알았죠. 그것도 예, 경량 뭐예요? 경량 로켓 한 발. 대전차 로켓에. 예, 예, 야. 예. 그래서 뭐 이게 심지어 생산이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전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군수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무기와 탄약을 만들어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 세계가 지금 러시아 제재를 지금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서방 세계의 제재로 러시아 방산업체 라인이 지금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다. 부품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못 굴러가는 게 그렇죠. 무기 아닙니까? 100% 자국 생산이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기 조달이 어려워서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최대 전차 생산 업체가 이제 우랄 박원 자부던데요. 여기서 T-90 또 T-14 아르마타 여기 생산이 멈췄다는 이러한 외신 보도도 있는데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정말 핵심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서방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텐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백 대 이르는 서방 전차가 예.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전력화되기 전에 병력으로 밀어붙인다. 좀 이런 계획을 또 한편으로 짜고 있는 거죠. 수십만 병력을 쏟아붓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러시아도 그렇게 또 뭐 타이밍을 또 보고 있네요. 더 빨리 움직이려는 거죠. 예. 미국 CNN 및 독일 시사 잡지 슈피겔에 따르면 러시아가 드론과 탄약을 중국에 계속 요청을 해왔고 중국 지도부가 몇 달 동안 이제 살상 무기 제공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 또 100대의 자살 공격용 드론 구매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인도 날짜는 4월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서방의 주력 전차들을 향해 현상금을 걸었다. 네. 전쟁인데 무슨 상대 전차에 현상금을 걸죠? 하다 안 되니까 현상금까지 거는 거죠. 현상금 추격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추격자가 그렇죠. 이젠요?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관련 기업에 이제 포레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레오파드 2나 M1 에이브럼스를 최초로 포획하거나 파괴하는 러시아 군부대에 500만 루블 추가로 파괴할 때마다 대당 50만 루블의 보상금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왜 러시아 대기업 대표들이 현상금 지급에 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서방 제재 그래도 다 포함시켜야 될 회사인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튼 오죽이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 병사들의 사기가 추락했으면 뭐 이런 정말 극약 처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사진으로도 많이 봤지만 네. 러시아 전차가 이번에 굴욕을 많이 당해왔잖아요. 통상 러시아 전차는 포탑이 작고 납작한데 이게 이제 적의 포탄을 맞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기 때문에 자동 장전 장치가 이제 차체 아닌 포탑 하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좁아진 내부 공간에 포탄을 보관하는 결과가 돼버렸고 그래서 전차가 피격을 당하면 이제 포탑 내 탄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전쟁을 겪으면서 역시나 사실이었다라는 이 고질적인 설계 결함이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이 다 똑같은 전차를 쓰고 있습니다. T-64, T-72, T-80, T-90 서로 같은 동일 전차 모델을 운용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난해 그 중순부터 극심한 병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차 승무원 정원을 줄이게 됐어요.
원래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차가 이제 안에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외부 관측을 할 수 있는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외부를 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 사각이겠네요, 솔직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성능을 가진 전차 모델끼리 맞붙여도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투력이 더 높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차를 운영하는 전차병들, 러시아 전차병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올라가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내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뭐 사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또 핵무기 얘기 막 나오거든요. 옆에 있는 나라면 벨라루스인가요? 근데 이 러시아의 핵 이거 진짜 이거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러시아 특히 푸틴의 핵 위협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있었죠. 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못 쓰고 있고 저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왜? 핵무기라는 것은 쓰기 전까지 어떤 엄포용 뭐 그런 거로서 어떤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실제로 썼을 경우 아무리 요즘 뭐 이제 전술핵 무기 위력이 작아져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무기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제재를 넘어서는 어떤 반응들, 국제사회의 그러한 반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 가능성보다는 엄포용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서방의 전차 공여로 우러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주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 쭉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란 건 사실 전투 싸움이기도 하지만 정치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젤렌스키가 말로는 뭐 300대가 오면은 다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만 전차가 많이 공여가 되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의 이런 기갑 전투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러시아군이 부담을 느끼는 건 확실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현실적으로는 우크라이나도 모두 다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러시아도 내가 이 정도는 했으면 됐다라는 좀 체면을 세우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보면 전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전차가 초기에 우리가 이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나 이런 거에 이제 러시아 최신형 전차 박살나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전차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차 그랬었죠. 이제 무용론 네. 나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계속 전차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전차가 쓸모없는 무기라면 왜 그렇게 매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전차 무용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분간은 전차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전차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 특히 한반도에서 유사시 그런 전면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차의 역할은 뭐 지형상 제약은 있겠으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방산 수출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폴란드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던 구소련 러시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데요. 예. 한국군이 도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군에 갭이 생기니까, 전차 전력 갭이 생기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건데, 이제 그런 측면, 동북권 국가들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K방산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K방산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방사 말씀하셔서 레오파드 그 직각 깍둑 썰기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당시로서는 네. 이만큼 방어력을 갖는다고 이제 만든 것이죠. 세워갖고 역시
또 우리. 근데 이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전차의 무서움은 왜 게임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총 들고 뛰어다니다 전차가 하나 등장하면 그 위협감이라는 건 진짜